그날 장례식장에서 회장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시선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걸. 검은 드레스 아래로 숨겨진 건 애도의 마음이 아니라 30년간 봉인된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집안 모든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갈 칼날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회장의 여자로만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피 속에 흐르는 이름이 이 재벌가의 진짜 주인의 이름이라는 걸. 오늘 나는 애도하러 온 게 아니다. 되찾으러 왔다. 이 집안이 빼앗아간 내 인생 전부를.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나는 한 장례식장에 있었다. 수십 대의 검은 차, 끝없는 조문객 행렬, 무겁게 깔린 공기 속에서 내 눈이 한 사람을 향했다. 한성진 회장. 70세를 넘긴 나이에도 강한 기운이 풍겼다. 그는 부인의 영정 앞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 짧은 눈맞춤, 그 순간이 시작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순히 강남에서 헤어샵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몇 년 전 잘못된 투자로 진 빚 매달 쌓이는 카드 연체료, 독촉 전화. 나는 웃으며 머리를 만져주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다음 달 월세 걱정을 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내 샵으로 회장님의 전용 예약이 잡혔다. 일반 고객과 달리 회장은 1시간 전부터 미용실 문을 닫게 했다. 거울 너머로 그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여자는 내 옆에 있어야 해. 그 말을 처음엔 농담으로 흘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나를 고급 호텔 라운지로 불렀다.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는 사업 얘기와 개인 얘기를 섞어 말했다. 내 능력을 높이 사면서도 앞으로 자신과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래였다. 나는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통장 잔액이 4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으니까.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나는 회장님의 세계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과 금빛 샹들리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과의 만찬, 수십억짜리 그림이 걸린 응접실. 나는 손님이 아니라 그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계 안에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최미라 회장님의 둘째 며느리였다. 미라는 화려하고 당당했지만 속은 공허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고 회장님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걸 풍문으로만 알았는데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다. 회장님의 저택에서 열린 파티 날 나는 회장의 동반자로 갔다. 수십 명의 시선이 나를 훑었고 회장은 내 허리를 감싸며 귀에 속삭였다. 그 순간 멀리서 날 바라보는 미라의 눈빛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경쟁자를 알아본 눈빛이었다. 다음 날 미라는 아무 예고 없이 내 샵에 찾아왔다. 회장님 옆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적어도 난 내 남편 대신 시아버지 품에 안기진 않아요. 그 순간 우리 사이는 명확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쥔 채 겉으로는 적, 속으로는 이용하는 관계가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회장님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안을 30년간 지켜본 가정부 정분이가 내게 다가왔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응접실에서 그녀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회장님이 평생 숨겨온 거야.
잘 써. 봉투 안에는 별장 부지 소유권과 거액의 비밀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다.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걸로 나는 회장님을, 그리고 이 집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나는 서류를 숨기고 회장님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점점 장남 한도윤에게 끌렸다. 아버지와의 갈등, 아내의 외도로 지친 그는 쉽게 무너졌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고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올랐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경계를 넘었다. 미라는 모든 걸 알았다. 그녀는 나를 몰아세우려 했지만 내 손에는 서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는 회장님에게도 치명적이었다. 나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말했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과 미라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라는 주저앉았고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분노했다. 그 며칠 뒤 회장님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선언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 주인입니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때 정분이가 다가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가진 땅과 계좌, 사실은 회장님의 것이 아니야. 그건 내 친부의 거다.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평생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판이 깔려 있었던 걸까? 이제 모든 게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걸. 정분이의 그 한마디, 그건 내 친부의 거다. 그 말이 내 귀에 박힌 순간 마치 오래된 창고 문이 열리듯 숨겨져 있던 먼지 낀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그동안 회장님의 여자, 그 명칭 하나로 이 집안에서 버텨왔다. 사람들은 나를 돈 때문에 붙어있는 여자라고 욕했고 내가 직접 그 오해를 깨려고 한 적도 없었다. 왜냐면 그 오해 속에서 나는 더 안전했으니까. 하지만 친부라는 단어가 내 모든 계산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등기, 해외 계좌 명세서, 투자 보고서. 그중 한 장에서 낯선 이름이 튀어나왔다. 윤태준. 이름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언젠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이름. 태준 씨. 그 목소리가 내 귓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다음 날 정분이를 불렀다. 이 사람 누구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내 친아버지야. 회장님의 그림자였고 원래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사람이었지. 그녀의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마치 내 뼈 속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 같았다. 윤태주는 회장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다. 하지만 30년 전 회장님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실종. 사람들은 그가 자살했다고 믿었지만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 인생은 내가 빼앗으려던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되찾는 건 복수가 아니라 권리였다. 며칠 동안 나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회장님의 장남 도윤은 겉으론 점잖지만 눈빛이 자주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감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둘째 며느리 미라는 은근히 내 편을 드는 척했지만 그 속내엔 자신만의 거래 조건이 숨어 있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이 집안 아무도 못 건드려. 그녀는 술자리에서 그렇게 속삭였다. 나는 그 말에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건 권력이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야.
진실을 찾기 위해 나는 윤태준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옛 비서, 사업 파트너, 심지어 그와 연문설이 돌았던 여배우까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가 그를 계획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기억했다는 것. 그 완벽함이 회장님에겐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중 오재훈 비서를 만났다. 그는 오래전부터 회장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당신이 윤태준의 피를 이었다면 결말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도전처럼 들렸다. 나는 오재훈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모험을 했다. 그에게 윤태준 명의의 해외 계좌 일부를 보여줬다.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묻지 마세요. 대신 이걸 불리게 도와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안에 숨겨진 돈줄을 쥔 사람이 됐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도윤이 점점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미라는 내 방에 몰래 들어와 서류를 뒤졌다. 정분이는 밤늦게 내 방문을 두드려 말했다. 이 집안은 사람을 삼키는 늪이야. 빠지면 못 나와.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은 사랑을 미끼로 사람을 조종했고 증오를 불쏘시개로 불을 키웠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불 속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윤태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그가 남긴 모든 것을 되찾겠다. 그게 나의 복수이자 생존이었다. 하지만 복수의 시작이 또 다른 함정의 문을 열 줄은 몰랐다. 좋아한다는 말도 미워한다는 말도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름만 남기기로 했다. 윤태준, 내 친부. 세상에서 지워진 그 이름을 끌어올리는 일, 그게 내 삼부의 전부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부터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도 함께 떠오를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다. 나는 먼저 기록부터 정리했다. 별장 부지의 등기부, 비밀계좌 이체 내역, 30년 전 투자 보고서, 사본, 내부 감사 메모. 모든 문서에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이니셜이 있었다. Y, T, J. 서명은 언제나 또박또박했고 숫자의 오차는 한 번도 없었다. 이 집안의 뿌리가 실제로 누구의 머리와 손끝에서 자랐는지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복사본을 3벌 만들었다. 하나는 내 금고, 하나는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언제든 터뜨릴 수 있도록 봉인한 봉투. 수취인은 내 이름이 아니라 익명 제보가 가능한 기자의 사서함이었다. 회장님이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계획을 2주 앞당겼다. 그분이 돌아오면 내 손에 든 증거들은 더 빨리 해명으로 바뀔 것이고 진실은 다시 늪으로 가라앉을 거였다. 늪에 돌을 던지는 건 지금뿐이었다. 나는 기자 2명과 마주 앉았다. 내 이름을 밝히지 않되 내가 가진 모든 걸 여과 없이 넘겼다. 특정인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도 감정적 보복도 아니라는 점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이름 하나 윤태준. 그가 남긴 흔적을 사실로 보도해달라고만 했다. 첫 기사가 뜬 날 저택은 조용했다. 하지만 조용한 집은 대체로 폭풍 전야다. 뉴스는 30년 전 실종된 사업가, 재벌그룹 설립 비밀 열쇠라는 제목을 달았다. 실명은 가려졌지만 숫자와 연도가 충분히 또렷했다. 식탁에 앉은 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뒤집었다. 그는 짧게 물었다. 당신이지? 나는 숨기지 않았다. 맞아. 그는 한동안 고개를 끄덕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다음 수순은 법정이야.
그 말은 협박도 경고도 아니었다. 그냥 현황 보고였다. 이 집안의 아들은 이렇게 싸웠다. 대화 대신 절차로, 감정 대신 문서로. 법정은 나를 무섭게 하지 않았다. 내가 두려웠던 건 법정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스스로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어디까지가 복수이고 어디부터가 정의인지. 법은 종종 그런 질문을 피하게 해주지만 나는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증언서를 썼다. 회장의 부인 장례식 날부터 분이가 건넨 봉투, 도윤의 눈빛, 미라의 제안, 오재훈의 경고, 그리고 내 손에 들어온 계좌와 등기 기록. 문장 끝마다 나는 숫자를 달았다. 합리와 근거의 숫자. 내 삶이 처음으로 숫자와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됐다. 오재훈은 내 옆에 섰다. 그가 말한 첫 문장은 짧았다. 지금부터는 서류 순서대로 가시죠. 그는 감정에 약했다. 감정이 들어가면 사람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계획이 무너진다고 믿는 사람. 나는 그 믿음이 이 집안을 지금까지 버티게 했다는 걸 알았다. 동시에 그 믿음이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얼려버리는지도 알았다. 얼어붙은 시간은 쉽게 금이 가고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부서진다. 첫 공방은 예상 가능했다. 회장 측은 발견자 효과를 주장했다. 윤태준이 남긴 자산은 실종과 동시에 소멸했고 자금을 지킨 건 회장이며 위험을 감수한 것도 회장이라는 논리였다. 나는 신탁과 명의신탁의 경계를 꺼냈다. 자산의 실질적 소유는 누구였는지, 당시 계약서와 회계 표기에서 소유권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변호사는 내 말 끝을 받았다. 의뢰인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바로잡고 그 사실에 합당한 목과 기록을 요구할 뿐입니다. 복수의 문장이 정의의 문장으로 옮겨 앉는 순간이었다. 나는 내가 조금 덜 무서워졌다. 그 무렵 미라는 집을 떠날 짐을 꾸리고 있었다. 우리가 맺었던 거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가 떠나는 게 생존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와 그녀가 말했다. 넌 승부를 걸 줄 알아. 난 생존을 선택했어. 이 집에서 살아남은 건 늘 후자였지. 그녀는 웃었다. 오래 들은 울음 뒤에 나오는 사람의 웃음.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인정했다.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지 않기로 한 건 아마 그 웃음 이후였을 거다. 도윤은 끝까지 버텼다. 그와 나 사이엔 끌림도 미움도 남아 있었지만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리기엔 늦었다. 그는 회장과 더 닮아갔다. 언젠가 그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이 집을 차지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름만 되찾으면 되는 거야?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다. 둘 다 하고 싶었어. 그런데 둘 다는 못하겠더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우리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다. 마음의 문장이 끝까지 발화되지 못할 때 사람은 비로소 현실의 문장을 고른다. 그의 선택은 경영과 소송, 내 선택은 기록과 환수였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왔다. 재판부는 윤태준의 자금이 초기 자산 형성에 본질적 기여를 했고 그 사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의 수정과 기부 및 공익재단 설립을 조건으로 합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으로 복수하지 말고 기록으로 바로잡으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받아들였다. 내 승리의 방식이 바뀐 순간이었다. 이 집을 부수는 대신 이름을 돌려놓고 남은 몫을 바깥으로 흐르게 하기로. 회장님은 재판 내내 말이 없었다. 판결문을 들고 나온 날
그는 처음으로 나와 눈을 맞췄다. 태준이는 내 나이쯤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지. 그가 말했다. 나는 물었다. 배신당해서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믿음을 잃어서. 나는 그 대답이 이 집안에서 통용되는 가장 오래된 질서라는 걸 이해했다. 이곳에서 배신은 표면이고 믿음의 상실이 바닥이었다. 바닥을 잃으면 발 디딜 곳이 없어진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 깊은 데로 떨어진다. 바다로도 법정으로도 혹은 침묵으로도. 나는 재단을 만들었다. 이름은 바꿨다. 윤태준 기념재단이 아니라 바닥의 이름이라고. 기업의 초기 자본 구조를 연구하고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고 실종자 가족을 돕는 일을 하기로 했다. 재단 설립 공문 첫 문장에 나는 이렇게 썼다. 돈은 사람이 만든다. 그러나 기록은 사람을 만든다. 회장 측은 초기 기금의 절반을 출연했고 나머지는 내가 환수한 몫과 외부 기부로 채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재단 첫 이사회에 앉아있는 얼굴들은 대부분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도윤이 법률 자문을 맡았고 오재호는 운영 총괄을 맡았다. 분이는 이사도 직원도 아니었다. 대신 내 옆자리였다. 이어서 적을 사람의 옆자리. 기자회견은 짧게 끝냈다. 나는 내 이름을 밝혔다.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 줄만 말했다. 저는 한성진 회장의 여자가 아닙니다. 윤태준의 딸 장유라입니다. 누군가 질문했다. 불륜과 스캔들에 대해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이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은 본질을 싫어한다. 하지만 본질만 남는 순간이 있다. 이번만큼은 그 순간을 내가 선택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그는 달라져 있었다. 기력이 빠진 사람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물러나겠다. 그가 말했다. 그룹과 재단 둘 다 내가 주도해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기록을 맡겠습니다. 경영은 아드님이. 그는 잠시 웃었다. 결국 둘 다 하려던 욕심은 접은 건가? 나는 웃지 않았다. 그건 욕심을 접은 게 아니라 역할을 바꾼 거였다. 내 자리는 더 이상 샹들리에 아래가 아니라 아카이브 선방과 회의실 사이였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하나 남았다. 나 자신이었다. 나는 내 방에 걸려있던 거울을 내려 창고에 두었다. 오랫동안 거울 속 표정으로 버텼다. 날렵한 눈꼬리와 붉은 입술이 내 무기였고 긴 머리가 내 방패였다. 그런데 무기와 방패를 내려놓고 나니 처음으로 손이 가벼워졌다. 가벼운 손으로 서류를 넘기고 가벼운 손으로 악수를 했다. 무겁지 않은 승리는 처음이었다. 한동안은 조용했다. 재단 업무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첫 프로젝트는 초기 자본 기록 복원이었다. 기업의 초창기 자금 흐름과 기여자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고 익명의 기여자에게 연락해 스토리를 수집했다. 인터뷰 중에 자주 듣는 말이 있었다. 그때는 다들 이름을 숨겼죠. 그 숨김이 누군가에겐 안전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지워짐이었다. 나는 지워진 이름을 찾아 붙였다. 그냥 사실대로. 도윤과는 업무 연락만 주고받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원망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조건을 정했다. 그는 경영을, 나는 기록을. 서로의 영역을 넘지 말 것. 감정은 업무 뒤에 둘 것. 그 규칙은 생각보다 오래 갔다. 가끔 그와 술을 마셔도 우리는 옛날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해가 아니라 공존이었다. 공존은 화해보다 현실적이고
때로는 더 어렵다. 나는 그 어려움을 배운 셈이었다. 미라는 해외로 떠났다. 떠나기 전날 밤 그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다. 살아. 나는 짧게 답했다. 내가 먼저. 오래 걸린 언쟁의 끝에서 남는 건 종종 이런 단어 하나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의 결과다. 우리 둘은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살아남았다.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반송 주소는 없었고, 봉투는 오래된 종이었다. 안에는 작은 메모 하나. 기록해줘. 내가 사라져도 내가 했다. 서명은 YTJ. 날짜는 30년 전. 말이 됐을까? 시간이 흘러 도착한 편지가 어떻게 이 책상 위에 올려졌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문장은 우리 재단의 아카이브 첫 페이지가 됐다. 이름 위에 올린 말보다 이름 아래에 붙인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 회장님이 병실에서 나를 불렀다. 단둘이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있던 낡은 앨범을 내게 내밀었다. 첫 장에는 젊은 두 남자가 어깨 동무한 사진. 한성진, 윤태준. 그들의 선명한 눈빛 사이로 여름 바다가 반짝였다. 우린 처음엔 같은 바닥을 보고 있었지. 그가 중얼거렸다. 너는 그 바닥을 다시 이름 붙였고, 나는 앨범을 덮었다. 저는 저를 살렸을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 아버지가 못한 일이다.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시간의 보고서 같은 문장.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더 붙일 말이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채무를 닫는 일이었다. 나 자신에게 진 빚. 내가 사랑이라 믿었고 욕망이라 이용했고 복수라 이름 붙였던 모든 감정들. 나는 그 감정들에게 영수증을 끊어주기로 했다. 사용처 생존. 금액 첨부. 부가세 후회. 영수증 아래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장유라. 그 이름이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나 누군가의 연인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기록이 되길 바라면서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다. 계절이 바뀔 때 나는 늘 바람의 이름을 알아보려 했다. 이번엔 알 수 있었다. 서늘하고 맑은 바람. 오래 막혀있던 문틈으로 스미는 공기.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다. 서류가 한 장 흔들렸다. 모서리에 박힌 풀심이 떨어져 책상 위로 내려앉았다. 나는 그 풀심을 손가락에 올려 들여다봤다. 이름 없는 작은 것. 그러나 그것도 기록이었다. 떨어진 이유가 있고 도착한 자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긴 거냐고. 나는 고개를 저은 뒤 이렇게 답한다. 바닥을 찾았다고. 승패는 상대가 정하지만 바닥은 내가 정한다. 나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올라가다 다시 미끄러지더라도 어디가 바닥인지 알고 있다면 두렵지 않다. 바닥의 이름은 이제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생각이다. 우리가 같이 기록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귀해본다. 처음 그 장례식에서의 시선부터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나까지. 한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한 장의 서류가 몇 세대의 시간을 어떻게 꿰매는지 나는 보았다. 그걸 본 사람의 몫은 간단하다. 보았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나는 말한다. 나는 장유라 윤태준의 딸. 욕망으로 시작해 기록으로 끝났고 복수로 나섰다가 공존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막장이라 부를 거다. 괜찮다.
막장은 원래 탄광에서 제일 깊은 곳을 뜻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다녀왔으니 이제는 빛으로 가도 되겠지. 내 다음 문장은 아마 이럴 것이다. 오늘 회의 안건 3번, 초기 사업 기록 공개. 뉴스처럼 건조하고 회계처럼 명확한 말. 나는 그 말이 좋다. 차갑지만 거짓이 없고 불편하지만 도망치지 않는다. 그렇게 3부를 닫는다. 내가 선택한 결론으로. 그리고 다음 사람의 일부가 시작되도록.